노동법 실무. 이번에는 그 임원의, 회사에 보면 다 임원들이 있죠. 임원의 법적 지위 및 해임 관련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신 이동형 변호사께서 월간 노동법률의 2015년 10월호에 쓰셨던 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왜 보면은 내가 사장하면 너 상무 시켜줄게, 너 영업이사 시켜줄게, 이런 얘기들 친구들끼리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과연 그 상무, 영업이사가 과연 임원일까? 아니면 말만 그냥 영업이사고 이사고 상무지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 이제 요거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이사라고 하더라도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원은 보통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보통 친구들끼리 너 영업이사 시켜줄게 라고 하면 임원 시켜준다는 얘기지, 너 근로자 시켜줄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회사에서 실제로 임원들 봐도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의 그 법적 지위는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자가 될 수도 있죠. 근로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거는 임원들 같은 경우에 개인 간의 위임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의 일정한 부분의 권한을 이 사람한테 위임한 거예요. 그 위임 계약의 수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그런 위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그 임원의 법적 지위는 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좀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을 나눠서 임원의 근로자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임원 같은 경우에는요, 대부분 인정을 해줘요. 자, 대법원에서는요, 주식회사에서 이사나 감사, 이거는 상법에 규정된 기관입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기관이에요.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사와 감사를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두게 돼 있고 그거를 등기하게 돼 있죠. 자, 그런 임원은 회사한테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그런 고용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003년 9월 26일 날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자,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서 임명하고 등기를 해야 되고,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이처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 행사할 수 있고, 그런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으로, 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사람은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 여부에 따라서 임원의 업무 수행 권한이 달라진다는 걸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자, 그러면서도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회사한테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 말고 사장한테 지휘감독을 받고요, 일정 노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일정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가 확실하다 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도 있죠. 그래서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다. 근데 등기임원으로 등기가 되면 좀 일정 정도 그 수임계약, 위임계약으로 보는 경향이 이제 강하다는 거죠. 즉, 대법원은 이사가 상법상 정해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고 있다면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범주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 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거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인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은 등기임원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수임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성을 부정한다고 하니까 되게 안 좋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이 양반들 받고 있는 대우나 권한 생각하면 뭐 근로자성이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런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 양반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서 나갈 때 되니까, 회사에서 누릴 거 많이 누리고 나갈 때가 되니까 좀 억울한 거예요. 더 받을 게 없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소송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대법원 2013년 9월 26일 날 판결을 보면요, 이제 이 판결은 이런 사건이었어요. 자, 입사할 때부터 상무이사로 들어왔다. 그리고 등기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8%도 넘는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1년 8개월 동안 레미콘 사업부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간혹 대표이사한테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등기임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량권을 가진 그런 임원으로 그 위임계약의 당사자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비등기 임원은 어떻게 보느냐? 자, 비등기 임원은 상법상에 정해진 법적 기관이 아니죠. 그냥 임원 시켜준 거죠. 정식적인 기관이 아니고, 이사로서의 기관이 아니고, 그냥 회사에서 내규에 따라서 그냥 임원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한테 지휘 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다고 실질이 판단이 되면 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비등기 임원은 그렇게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뭐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고위급 비등기 임원의 경우에 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있다. 등기는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 재량을 행사했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등기로 인한 법적 규제를 회피하려고 등기를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경영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비등기 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자, 근로자냐 근로자가 아니냐에 따라서 임원을 해임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 위임계약을 해지한 거죠. 이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해고가 되는 거죠. 그럼 둘 사이의 법률 관계는 달라집니다. 자,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 임원과 회사는 위임계약이에요. 회사는 언제든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냥 계약을 해지하는 거예요. 근로계약과 다릅니다.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데, 다만 그 계약서, 임원계약서, 위임계약서죠. 위임계약서에 그 계약의 해지 사유나 절차를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임원이 근로자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해임은 해고죠. 자,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상에 정해진 절차를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해고 예고, 해고 사유의 서면 통지,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의 해고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근로기준법 23조에 있는 정당한 이유라고 하는 걸 충족을 해야 된다, 내용적으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임원의 해임은 자유롭지만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을 할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임기를 끝낼 수 있었는데 끝내기 전에 해임을 했잖아요.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죠. 뭐 이건 해고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러면 이런 등기임원을 해임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요, 근로기준법의 영역은 아닙니다. 왜?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에 나오는 해고라고 하면 해고 관련해서 가면 돼요.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등기임원 같은 경우, 임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파면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상법 제 385조 제 1항의 이제 적용 대상을 한번 보면요. 자, 본문에서요,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해서 등기임원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단서에서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을 했다라고 하면 회사가 그 임원에 대해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이사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기가 정해졌는데 그 임기 전에 이제 해임됐을 경우에요. 자, 그리고 법원에서는요, 참고로 이 규정은 상법 제 385조 제 1항 규정은 주주가
이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해임해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이사로가 그 경영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요 두 개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주주가 아니라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경우는 요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자, 일반적으로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된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있게 되는 손해는요,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 상당액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거? 정기적인 급여, 상여금, 퇴직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부분은, 자, 주주총회에 이사를 해임하는 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죠.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해임된 이사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과는 다르게 고의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냥 상법상의 법정 책임입니다. 이런 이유가 생겼고 그 근거가 있다라고 하면, 일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네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됐겠지, 자, 과실상계에서 요만큼 까줄게, 이게 가능하지만 요거는 그냥 법정 책임이에요. 고의 과실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봅니다. 그냥 요렇게 했고 그게 부당하면 정해진 액수를 줘야 되는 겁니다.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자, 상여금. 상여금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 고정적으로 줬다, 요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실적에 따라서 준다거나 아니면 주총에서 뭐 결의해가지고 뭐 이렇게 줄 수 있다라고 규정된 거는 이사가 계속 재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긴 어렵겠다. 그 다음에 퇴직 1호금. 자, 퇴직 1호금을 주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그 퇴직 1호금은 퇴임한 사람에 대해서 재직할 때 그 직무를 집행한 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포함이 된다. 그래서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했다든지 아니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해직보상금. 요건 좀 복잡합니다. 자, 대부분은 뭐라고 판단했냐면요, 자, 회사하고 그 이사하고 둘이 계약을 맺으면서 퇴직일호금과 별도로 해직보상금을 약정을 했다. 자, 이럴 경우에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직보상금은 별개로 본다는 거죠.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 보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 자, 이사들이, 이거 이제 민사로 가야겠죠. 자, 이사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걸 과다하게 약정을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직보상금이란 건 보통 그 임기 끝나기 전에 내가 잘리면 해직보상금을 이만큼 내놔, 뭐 이제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보통 프로야구 선수들 막 할 때 그 계약을 채우냐 안 채우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 이럴 경우에 주총 결의를 피해서 회사랑 그냥 맺었다, 이걸 인정할 거냐, 이제 이거는 손해배상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를 준용하거나 유추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직보상금에 관해서 정관에서 그 액수를 정하거나 주총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주총 결의 없이 그냥 해직보상금이 이렇게 회사랑 약정되는데 주총 결의를 안 거쳤다라고 하면 그 계약에서 그 부분에 인정받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것 정도. 자, 그 다음에 손익상계 문제. 이런 거죠. 뭐 어떻게 봐야 되나? 회사가 이 이사를 그 전에 잘랐어요. 잘랐더니 더 좋은 회사를 가서 더 많은 임금을 막 받고 있었어요. 근데 법원은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회사가 잘라줘서 네가 딴 데 가서 더 좋은 경우가 되지 않았느냐, 거기서 받은 이익을 까고 회사가 줘야 된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자, 보수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는데요, 그 임원이 해임됐어요. 그래서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안 왔잖아요. 그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해서 얻은 이익이 있고, 그리고 그게 회사에서 잘라줘서 얻은 거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그 부분이 공제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즉 해임된 이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 그 이사가 해임 후에 임기 만료일까지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손익상계 법리에 따라서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러면 뭐 이사가 딴 데 취업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막 잘라도 별로 물어줄 게 없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기겠죠.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요. 이 방송을 녹음한 걸 글쎄요. 임원분들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 뭐 듣고 계신 분들이 언젠간 임원이 되실 거니까 하고요. 그리고 혹시 친구들끼리 야 내가 너 이사 시켜줄게 뭐 이런 얘기 하면 항상 그래 고마워 나 꼭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그럼 그게 등기된 이사야? 등기되지 않은 이사야? 저기 정관상의 기관에 들어가는 이사냐? 아니면 그냥 비등기 임원이냐? 이 부분까지 따져 물으셔서 그 자리를 약속받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